출석은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한 학생이 있어서 같이 한번 봐볼게요. 281페이지에 이제 현금 급여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처치나 치료인지 현금인지 질문한 학생이 있어서 현금 급여, 여기서는 현금 지급을 말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나 건강검진과 같은 현물급여 이외에 현금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금급여 대상에는 요양비라든지 임신, 출산, 진료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임신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돈 나오거든요. 한 명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 때 5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임신됐다라고 하면 임신 확인증을 발급해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하고 우리 이렇게 은행 가면은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거기에 현금 50만 원 입금을 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산부인과 진료할 때마다 그걸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금방 써져요. 그래서 이거 몇 번 못 쓰는구나. 이게 산부인과 갈 때마다 산부인과 초음파 한다고 했죠. 산부인과 초음파 한 35,000원에 표검사하고 하면은 한 몇 번 썼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하려면 이것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래도 준이 어디예요? 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현금 지급 대상이어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때 말하는 현금 급여는 이제 처치나 치료가 아니라 진짜 현금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면 우리가 로마자 3번하고 로마자 4번은 안 봤죠. 그래서 286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하는 업무가 건강보험법 제4조에 나와 있죠. 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업무로 하고 있고 유한급여의 기준이라든지 유한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라든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업무로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죠.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해서 공단에 청구하는 그 급여 비용 중에서 공단 부담금 부분 이 부분이 잘 과잉 진료한 거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심사하죠. 심사평가원에서 해요. 그래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설립을 해서 평가원은 법인의 성격이고 법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 63조의 이제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1호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2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 3호 심사 기준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4호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그리고 5호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서 위탁받은 업무라든지 6호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호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평가해요. 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 한 평가 기관으로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289페이지 이제 행정구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의 신청이 있는데 보험급여 등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요. 심사평가원이 행한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데 앞에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죠. 그래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30일 한번 추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잘못 책정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단에 바로 이의 신청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인정되면은 소급해서 다 환급해줘요, 한꺼번에.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 청구인데 이의 신청에 의한 충분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판 청구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은 마지막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국가 기관에 의해서 뭐 잘못된 사항들은 다 행정소송을 해요. 그래서 행정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같이 국가기관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고 국가공무원들도 다 사람인지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소송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웬만해선 또 행정구제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도 저도 안 되면 행정소송해라. 이게 3번이에요. 네. 채팅이 하나 와 있네요. 음소거 아까 그건가요? 아니죠. 이번 시간 새로 해서 새로운 그건데 아까 시끄러웠나요? 채팅창이 어디 갔을까요? 좋고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급 비급여에 관한 그런 사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대법원 판결을 준비를 했어요. 임의비급여 허용 여부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는 걸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 일단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환자한테 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해당 병원 형사처벌은 사기 그리고 부당이득 전액 환수, 영업정지, 영업정지 또 피하려고 하면 과징금을 이제 물게 되는데 과징금 엄청 많이 물리죠. 네, 그런 식으로 절대 인정 안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요양급여, 비급여 이 외에는 안 된다. 국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절대로 임의비급여라는 말도 없고 임의비급여라는 말을 쓴 게 비급여 항목은 고시에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법정 비급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비급여 항목 같이 돈을 받는다 해서 임의비급여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문 같은 데도 소위 임의비급여에 관하여는 뭐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사실관계예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땡땡대학교 부속 땡땡땡 성모병원이에요. 그래서 땡땡땡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성모병원이죠. 네, 강남 성모병원 아니고 여의도 성모병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 학교가
가톨릭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임의 비급여로 이제 환자한테 부당 청구했는지는 보건복지부가 1년에 한 번씩 대형 병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요. 그중에서 이제 걸리는 확률은 10% 미만인데 가톨릭 대학에 걸린 거예요. 네, 그냥 솔직하게 다 쓰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으신데 너무 솔직하시다. 그래서 걸렸어요. 걸려서 보니까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 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백혈병 등 질환의 상병으로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로부터 19억 3,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사위는 사기 같은 말이에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도록 환수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19억 3,800만 원이면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이 건물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 진짜 이거 써도 되나? 막 이러고 쓰거든요. 수녀님들, 신부님들 너무 검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에서 한 3년 넘게 살 때 있는데 아일랜드가 국민의 97%가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프로테스탄 교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좀 넘게는 그냥 집 앞에 성당 나갔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도 새로 해서 그 신부님 제일 높으신 분을 파더 뭐 마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신부님이 한 4-5분 계신 분 중에 제일 대빵이에요. 그래서 명함 보니까 파더 마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신부님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설명을 유크러스트라고 그 천주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그 영성체? 셀에 매일 미사 드릴 때 그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막 한국말로 이제 설명을 막 한국 사람이니까 설명해 주신데 영성체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한국에서 오신 수녀님이 있으시니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서 배워와라 이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딱 갔는데 저녁 시간에 밥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수녀님이 오자마자 식사를 하시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놨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녀님 저녁 식사에서 나눠주신 거더라고요. 저랑 제 동기도 같이 갔는데 한 사람분으로 3사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밥 먹는 거 막 나눠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 때문에 식사를 3분의 1분 이렇게 드신 거 보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진짜 되게 검소하게 생활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화장실이나 휴지 쓸 때나 수돗물 때 딴 데서는 그런 마음 안 들거든요. 에이 물 다 틀어놓게 쓰지 않는데 잠궈야 되나? 잠궈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휴지도 조금 덜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잖아요. 우리 가톨릭 대학교가. 근데 19억 3,800만 원. 이거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임의비급여로 환자한테 부당이득 환수하라라고 한 게 19억 3,8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환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수 처분 결정이 일단 나서 소송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고 측 주장은 백혈병 등 카톨릭 대학교 병원이죠. 여의도 성모병원 측 주장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은 난치병으로 급여 기준이나 허가 사항이 정한 범위 내의 진료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구하는 것이 곤란하고 요양기관으로서는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서까지 최적의 진료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러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초과 비용의 보수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아마 그 진료 영수증에서도 임의 비급여는 그냥 비급여로 환자한테 100% 받는 걸로 아마 나가긴 했을 텐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세세하게 이제 조회했을 때 이거 비급여 항목이 아니네라고 잡아낸 거죠. 네. 그래서 어,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을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는 한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환수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게 이제 카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측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1심 법원은 어, 기존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죠. 1심 법원이 굉장히 용감한 판결을 한 거예요. 임의 배급여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배급여 지금 시대에는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용감하게 판결을 내린 그런 상황이어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와 사이에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진료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급받는 등 비용을 달리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러나 원고 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투약한 점 그리고 투약행위 당시 그러한 치료가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투약이 항암, 뭐 백혈병이라든지 항암 좀 신약 같은 건 거의 미국 FDA 승인을 다 받은 상황이죠. 우리나라에만 아직 적용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원고 병원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약값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값에 뭐 플러스 얼마를 더 받고 이게 아니라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약만 쓴 거고 약제비 그 약은 그 받은 가격 그대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여의도 성모병원이 수익은 전혀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별도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이라든지 원고 병원이 허가사항 위반 약제를 사용할 당시 약제에 대한 사전 신청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게 2010년도 전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지금은 사전 신청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식약처 같은데 이제 사전 신청을 해서 사용하게끔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그런 사전 신청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고 병원의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기존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고 병원은 아무런 보존도 없이 치료를 하거나 환자는 통상적인 치료밖에 받을 수 없어 이는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원고 병원은 백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초과 치료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든지 현지 조사 이후 병원이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환자들이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들의 비용으로 치료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탄원한 점 그리고 원고 병원의 치료제 사용이 환자 의식 수준의 변화,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과잉 진료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이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급여 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9억 3,800만 원 환수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 됐죠. 네. 그래서 2심 법원에서도
이러한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2심에 항소했고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항소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대법원은 이제 기존의 입장이 이제 어, 기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임의비급여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대신에 세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이 뒤에 나오거든요.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번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 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이제 비급여 항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규칙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두 번째로 거기에 규정되지 않냐 새로운 형태의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존 요양급여 기준에 불리한 점이 있으면 그 요양급여 기준 규칙이 정하는 여러 신청 절차를 통해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섭을 하고 세 번째로 그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 항목들이 쭉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 행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 비용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에서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가입자들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됐었지만 이미 비급여 전면 허용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절차는 지켜야 된다라는 걸 조건으로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고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진료 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에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건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 내용의 시급성과 함께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하나 인정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나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진료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빨간색 이제 진료 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두 번째 조건으로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 등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에서 동의를 받았다면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미 비급여는 원래는 안 됐던 거지만 지금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세 가지 요건 갖추었다면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한 첫 번째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유양급여 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처음 판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도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 비급여는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 하에서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 다만 사안의 경우가 위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따져보라는 의미에서 2심 법원으로 이제 파기환송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임의 비급여도 전면 허용은 아니지만 이제 허용이 되겠구나라고 싶었죠. 근데 그 이후로 임의비급여 승소한 판결이 한 건도 없어요. 그게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절차, 그리고 의학적인 필요성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설명인데 첫 번째 절차 문제에서 다 커트가 돼서 이 판결이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를 허용한 판결이고 그 이후로 하급식 판결들은 하나도 승소하지 못하고 지금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의 쟁점을 보면 소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쓰는 것여서 임의 비급여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는 요양기간이 정해진 비용 이외에 초과로 들어간 비용을 환자와의 합의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기존에는 법원이 의사나 환자가 이런 급여 비용에 대해서 흥정하지 마라. 어? 돈 내가 더 줄 테니까 해줘라.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종래의 판례는 임의비급여와 관련해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일관해서 임의비급여를 전면 부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급식 판례는 임의비급여 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이라든지 남용의 문제로 파악을 해서 임의비급여도 인정하는 판례가 이제 몇 개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전면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발목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건도 임의비급여 관련돼서 인정된 판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엄청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비급여 인정하는 쪽이 낫는지 안 해도 되는지 지금 저희 그 와이프 그 친척 언니죠. 친척 언니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삼성 땡땡병원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크다고 하니까 하는데 50 몇 차 갔는데 항암 이제 53차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되겠지 하는 희망으로 이제 계속 있는데 이제 약이 마지막 약 하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럴 때 미국의 신약,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약도 있다고 하는데 환자 본인이나 환자 보호자는 쓰고 싶어 하죠. 근데 쓸 수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맞닥뜨리지 않으면 이런 임의비급여에 대한 진료나 치료 이런 것들을 바로 남일이다 생각해서 좀 등한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급박한 상황이죠. 지금 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임의비급여 본인들이 돈 낸다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비싸요. 항암이 2주 약 하는데 한 이렇게 경구약으로 먹어도 500만 원에서 2주치가 네. 함서클이 2주 약 먹고 2주 쉬고 또 CT 검사하고 항암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이 약 더 써야겠다 하면 또 2주 경구약을 또 투약 받고 하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 500이에요. 2주치가. 그거보다 이제 조금 저렴한 게 300인데 근데 나중 되면은 500, 300을 들여서라도 약을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우리나라에서 허용 못하게 돼 있는 임의비급여로 처리가 될 거여서 그래서 돈 내겠다고 하면은 허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전반적인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신약 신기술이라고 해서 막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의료 체계를 또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다 강경하게 처분하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영업정지 때리고 그리고 의료진들 사기죄로 기소하고 일단 사기로 형사고소잖아요. 겁을 집어먹죠. 또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만 알지. 초범은 집행유예요. 안심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제주대학병원에서 코로나 12개월 어린 여아 그 경구약으로 흡입해야 되는 거 정맥 주사를 해서 바로 사망했죠. 그래서 여보 이거 의료진들 어떻게 돼? 이러더라고요. 어, 간호사분은 이제 형사 기소가 되겠지. 근데 이제 집행유예 나올 거야. 그 얘기를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그 뭐 간호사 선생님은 우리 형법이 자기 책임이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 100%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될 거고 초범이라 집행유예 나올 거고 주치나 이제 담당 펠로우 교수님까지도 주의 그 지휘 감독 의무가 있으니까 공동정범으로 같이 기소되겠죠. 그 행위한 사람도 집행유예니까 다 집행유예죠. 역대 다 그랬죠. 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또 간호대에서도 또 학생들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하면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진짜 조금만 확인했으면은 이게 정맥 주사하는 게 아니라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건지 알 텐데 오더 내려진 게 확실치 않으면 진짜 한번 물어보라고. 주치의나 오더 내린 선생님한테 한 번만 전화를 했으면 이거 이렇게 정맥주사 하는 거예요? 라고만 물어봤어도 그 아이 안 죽었죠. 그래서 죽은 아이만 안타깝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대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게 여러분 여러분 전화하는 거 민망하고 쑥스럽고 하기 싫겠지만 여러분의 실수는 환자들이 죽어요. 사망에 이릅니다. 미안하더라도 한번 오더가 맞게 떨어진 건지 확인만 해도 그 아이는 살았을 텐데 우리 전화합시다. 이러고 수업 끝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 이 판결도 1심 법원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어, 맞서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그런 1심 법원 판결이고 제가 의료소송 관련된 판례들은 한 15년 넘게 봤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제 처음 했을 때 막 대법원 판결이 뭐 바이블이냐 뭐 이랬는데 그 안을 뒤져다 보면 뭐 법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이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15부하고 18부가 의료소송 전담이거든요. 1심 법원 판결문이 너무 잘 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1심 법원 판결문 2심도 아니고 진짜 1심 법원 판결을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려 대법원 판결문은 그냥 법리 없이 그냥 판결한 것들이 많아서 대법원 판결보다는 15부나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공부하실 거면은 서울중앙지법법원 15부, 18부 이 판결문들을 이제 찾아서 꼼꼼히 보시면은 그 판결문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있는 거 15부, 18부 여러분한테 공유할까요? 한
15년치 있는데 네. 여러분 필요하면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학습용으로 쓰는 거니까 실명들이 다 지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여러분이 셀프로 지워주세요. 제가 최대한 지울 수 있는 거는 지울게요. 네, 소장 이제 소송 결정문 보면은 원고 피고들 생년월일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속 안에 이름들이 다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다 놓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지우고서는 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판결문들 있으면 판결문 원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도 예전에는 로앤비를 잘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로앤비에서 되게 불성실하다고 해야 되나? 아유, 되게 쟁점사항 아닌 것 같은 뭐 저딴 거 다 넣어놔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중요한 판결문은 그냥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판결문 번호 모르더라도 대충만 그거 해도 그 원고 피고 이름만 알아도 신청할 때 뭐 학습용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PDF 비용이 이제 1,000원 정도 들고 한 보름 정도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원본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료소송 쪽 자료는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이런 건 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그게 자산이에요.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일찍 끝내지는 못하네요. 네, 그래서 마카롱 네, 여러분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코로나랑 우리 나눠 먹지는 못하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제가 항상 쉬는 시간에 탄산음료 이런 거 한 잔 마시고 오라고 시원하게 마시고 오라고 브레이크 타임에 그 물 올리는 거거든요. 네, 같이 마시면 좋겠지만 언제 같이 마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제 나갈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 밖에서 하나도 안 벗더라고요. 저만 저기 카페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하면서 저만 마스크 벗고 훌쩍훌쩍 먹고 왔거든요. 기분 되게 좋던데 여러분도 마스크 벗고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기분이 상쾌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그 11단원 건강 보건 예방법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